어쩌면 마지막이 될지도 모릅니다. 한 사람의 신념이자 동지들의 이름이었던 아나키스트를 기록하는 일입니다. 내 어려서부터, 즉 해방 이후서부터 지금까지 해오던 일을 기록해 본 겁니다. 후손들이 누가 볼 사람이 있을는지 모르지만 본다면 그래도 이러한 시절이 있었구나 하는 것을 생각할 수 있도록 이만이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으면서도 그 후생들에게 그건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해보는 거죠. 서울 종로에 있는 국민문화연구소. 1947년 문을 열 때부터 지금까지 이문창 회장이 몸담아온 곳입니다. 국내에 우리 독립운동이 모두 평범한 청년부터 독립운동가까지 한때 이곳은 자유를 갈망하던 사람들의 사랑방이었습니다. 가서 만나신 거야. 몇 년 만에 다시 만나신 그러니까 65년에 이 양반들은 동지죠. 같은 방향에서 같은 사상을 가지고 같은 방향에서 나가신 양반들이지. 이분들이야말로 우리 국민문화연구소의 기본 방향을 이분들의 정신을 이어받으려고 만들어진 단체라고요. 이문창 선생과 그의 동지들이 닮길 원했던 사람들. 그들은 충북 출신의 신채호, 류자명과 같은 아나키스트 독립운동가였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국민문화연구소를 세운 아나키스트 독립운동가 이정규. 이문창 선생은 그를 만나며 인생에서 가장 큰 변곡점을 맞이했습니다. 그의 스승 아나키스트들이 늘 말했던 강권 없는 세상. 그것은 일제강점기를 겪었던 이문창이 간절히 바라던 것이었습니다. 아름드리 느릅나무가 감싸고 있어 느릅실이라 불리는 동네는 이문창 선생의 고향입니다. (30여) 가구가 모여 살았던 소박한 마을. 일제의 마수는 이 작은 마을까지도 뻗쳐 있었습니다. 마을에는 일제가 남긴 잔혹한 흉터가 아직도 남아 있습니다. 일본에 그 가마니를 짜서 바치라고 그러는 바람에 이제 할아버지가 밤이 되면은 그 가마니를 짜가지고 바쳤거든요. 가마니 짜서 바치다 보니까 볏짚을 해 이질 못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가 이제 비가 새가지고 여기가 다 썩었어요. 썩은 걸 그 후로 고치질 않았어요. 일본 사람들이 이렇게 악랄하게 했다고. 이문창 선생도 서슬퍼런 그 시절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한 예로서 일제가 강압을 했던, 농민들에게 강압했던 한 방식이에요. 그러고도 끽소리도 못하고 그것을 할 수밖에 없었어. 이해할 수밖에 없었어. 점점 일제의 병참기지가 되어가던 고향. 그리고 이제 그 초등학교 군사훈련을 시키는데 내가 꾀를 부렸거든요. 안 갔어. 호출장이 왔더라고요. 하지만 그를 부른 건 학교가 아닌 경찰서였습니다. 마룻바닥에 무릎을 꿇기는 거야. 나만 꿇기는 게 아니라 아버지를 꿇기는 거예요. 그래 아들 앞에서 아버지가 무릎을 꿇는 그런 수모를 당해야 하는, 그때 어린 내 가슴에 아버지에게 내가 죄를 졌구나 하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 수모를 당하고 그런 곤욕을 당하는 일제 시대 때의 기억이 내 일생 가슴에 맺혀 있습니다. 해를 거듭할수록 짙어져간 일제의 그늘. 평생 빛이 스며들지 않을 것 같던 긴 어둠의 시간을 지나 그토록 바라던 그날이 밝았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원했던 모습과 사뭇 달랐습니다.
해방된 조선의 앞날은 미국과 소련의 공동위원회를 통해 논의됐습니다. 그 결과 4개의 강대국이 최대 5년간 조선을 위임 통치하는 이른바 신탁통치 협의안이 도출됐습니다. 또다시 조국을 이룰 수 없었던 국민들은 거리로 나섰습니다. 그 반탁운동 행렬을 쫓아다니고 그러던 끝에 아나키스트 독립운동가들이 이렇게 모이신다고 하는 이야기를 듣고서 그른들이 그래도 젊은 사람들의 얘기를 들어야 한다고 해서 거기에 참가할 수 있었던 것이 그 다음의 얘기입니다. 그의 스승이자 동지였던 선열들을 기록한 책 해방 공간의 아나키스트. 이 책엔 청년 이문창이 그들과 처음 마주했던 그날의 이야기가 적혀 있습니다. 작은 적산 가옥에선 스스로 이름 없이 살길 원했던 사람들이 모여 조국의 앞날을 걱정하고 있었습니다. 이가운 선생, 이규창 선생 이런 양반들이 또 우관 형 선생, 회관 선생 이 양반들이 모두 거기에 낮이면 모이셨다고요. 무명회라고 하는 얘기는 이름 없는 사람들의 모임이다. 아나키스트들은 그렇게 겸손했습니다. 내가 독립운동했다고 일제 때 사선을 넘고 일하던 분들인데 해방 후에 내가 내 나라도 내 손으로 찾질 못하고 있는 입장에 무엇이 잘났다고 내가 독립운동을 했다고 떠들겠느냐. 스스로 감췄던 걸까요? 아니면 가려져야만 했던 걸까요? 이곳을 제 집처럼 드나들었던 사람들조차 말하지 못했던 게 참 많았던 시절이었습니다. 아이고 우리 어머장님 그래. 어머장님 거기 뜨거운 물 하나 될까요? 수고하셨어. 그래. 그래. 자 앉으셔. 예. 그래 건강 괜찮으셔? 많이 회복됐죠. 많이 좋아지셨는데 그래. 그걸 많이 좋아진 거예요. 많이 좋아지셨어. 4대 학생이셨거든. 응? 4대 학생 때 그때서부터 연구소에 들어갔었어. 학생 때. 두 사람은 모든 걸 알고도 몰라야 했던 그때를 떠올려 봅니다. 저 서울 그 당시 사회적인 분위기는 아나키즘 계열의 독립운동가 큰 세력이 있었다는 것을 알지도 못했고 인정도 안 해줬어요. 아나키즘. 그 당시에는 무정부주의라고 불렀는데 아나키즘에 대한 이해도 부족했고 유림 선생이 들어왔을 적에 조선일보 기자들이 선생님은 무정부주의자 아닙니까? 난 무정부주의자는 아니고 정부주의자다. 그러고 반론을 제기한 거야. 자율적 정부주의자다. 임시정부에 참여했던 아나키스트 독립운동가 유림. 아나키즘이 무정부주의라는 세상의 오해를 향해 그는 다시 외쳤습니다. 중국 북경 1920년대 이곳엔 일제라는 강권에 짓눌려 조국의 자유를 찾는 이들이 있었습니다. 독립운동가들은 3.1운동 이후 보다 적극적인 항일 투쟁 방법을 모색했습니다. 당시 아나키즘에서 표방하고 있었던 3대 이론이 암살, 파괴, 폭동이었던 것이죠. 그것을 받아들이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1920년대에 들어서면서 우리들에게 새로운 무장투쟁 노선이 필요하긴 했지만 우리가 정식으로 일본 제국주의자들과 군대 조직을 갖고 싸울 수는 없으니까 개인이 나서서 총칼을 들고 폭탄을 던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죠. 그러한 우리의 현실에 가장 적합한 이데올로기가
아나키즘이었던 것이고 그 아나키즘에서 제시한 그런 투쟁 강력이 가장 그 시대의 우리 독립운동계에 맞아떨어졌기 때문에 아나키즘을 받아들이게 된 것이죠. 1920년대 당시 북경에 머물던 독립운동가 중 한 사람, 바로 아나키스트였던 우당 이회영 선생이었습니다. 그를 중심으로 모여든 독립운동가들은 독립의 방편으로 아나키즘을 받아들이기 시작했습니다. 독립 그 하나만을 위해 온 가족이 항일운동에 뛰어들었던 이회영 일가. 이들을 중심으로 아나키스트들은 직접 투쟁을 펼치기 위해 항일단체 다물단을 결성했습니다. 그 조직의 주체도 상당히 복잡하고 또 창립 시기도 1923년설, 1925년설 이렇게 놓여져 있습니다만은 분명한 거는 이회영 일가에 의해서 주도되었다라는 점은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또 일제에게 상당히 공포의 대상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도 사실이고, 북경 활동 당시 소년이었던 이회영의 아들 이규창, 이문창 선생이 그에게 직접 들은 증언이 있습니다. 이 다물단을 만들 때인데 선언서를 써야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마침 그때 북경에 단재 신채호 선생이 계실 때거든. 이걸 이규창 그 소년에게 10살 먹은 소년에게 주는 거예요. 10살 먹은 소년을 누가 아무리 뭐라고 해도 의심하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속지를 가지고 단재 신채호 선생님께 전달하는 겁니다. 다물단의 창립 동기는 일제가 보고한 문서에 분명하게 적혀 있습니다. 독립운동 세력 중 악분자를 소탕하는 것. 그들은 일제의 밀정, 반역자 등을 악한 분자로 간주하고 맞서기로 합니다. 그들은 은밀하고 치밀하게 악분자를 물색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시야에 들어온 사람은 김달하, 일제 고급 밀정으로 알려진 조선인이었습니다. 김달하의 뒤를 쫓던 다물단원들은 그를 처단할 기회를 엿받고 마침내 실행했습니다. 얼마 뒤 김달하는 자신의 집에서 싸늘한 추검으로 발견됐습니다. 아나키스트들에게 직접 투쟁이란 단순히 밀정을 쓰러뜨리기 위함이 아니었습니다. 빼앗긴 것을 되빼앗는다. 다시 말하면 독립운동이라는 것은 내 생명의 자유, 내 생활의 자유, 이걸 빼앗긴 것을 결국은 거저 그들이 되돌려주기를 기다리는 것은 말이 안 된다. 내가 되빼앗지 않으면 안 된다. 내 생명을 내놓고 되빼앗는 운동. 이것이 아나키즘 생각이에요. 그것을 이론으로만이 아니라 실천으로 우리 선열들은 그것을 해주셨고, 우리를, 나 같은 사람도 어렸을 적에 그들이 구여해 주셨던, 그들이 나를 일깨워 주셨던 원리예요, 그게. 하지만 한 번 빼앗겼던 조국에 봄은 쉽사리 찾아오지 않았습니다. 일본이 물러간 자리에 미군정이 들어섰습니다. 식민지에서의 권력을 계속해서 누리려던 일본인도 남아있었습니다. 그 일본인을 또 다른 통치 수단으로 활용하려는 외세까지 있었습니다. 먼지가 낀 듯 탁했던 해방 이후의 조선. 조선 총독부와 인접했던 이곳. 해방 후 어느 날, 이곳에서 날카로운 총성이 울려 퍼졌습니다. 그날 사건의 경위는 자유신문을 통해 살펴볼 수 있습니다. 총에 맞은 사람은 사이가 시치로 종로 경찰서에서 일했던 일제 경찰이었습니다.
그가 서울 한복판에서 누군가의 총격으로 인해 목숨을 잃은 겁니다. 그날의 진실을 추적하고자 아나키즘과 독립운동을 연구한 두 전문가가 사건 현장을 찾았습니다. 아마 이 근처가 당시 일제시대 때 아주 악명 높았던 형사 사회가 시치로가 살던 집이 요 뒤 어딜 겁니다 아마요. 그렇죠? 종로경찰서가 그렇게 멀지 않고 그렇죠, 예, 가깝고 이쪽에 그 고등경찰 출신들이 몇 명이 이제 같이 살았던 것 같아요. 그 사이가 시치로가 경찰 중에서 일본 경찰 중에서 그렇죠. 상당히 악명 높은 사람의 대표적인 사람인데 이 양반이 이제 20년대 후반부터 저 경찰에 입문한 다음에 특히 저기 의열단 사건을 주로 이 사람이 주로 담당을 했다고 그래요. 아주 고문 기술이 악명 높았던 그런 사람의 대표적인 사람입니다. 해방 후에도 고국으로 돌아가지 않았던 일제의 경찰. 그렇다면 그에게 총을 겨눈 건 누구였던 걸까요? 그 기자가 11월 1일까지 그대로 있었어요. 응? 그대로 있으면서 슬금슬금 다니면서 독립운동 위협도 하고 별짓을 다 하고 다녔어. 그를 처단해야 되겠다고 해가지고 지강 김성수, 소산 이규창, 그리고 공형기, 그리고 차리혁 운동가들 사이에는 봐서 다 알았죠. 그 네 분이 모여가지고 사이가가 살던 집을 쳐들어가서 그를 꼬여 나가서 쏴서 죽인 거죠. 그로부터 약 20년 뒤 한 남성이 그 사건에 대해 입을 열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지강 김성수. 정작 해방은 대부분 보니까 여전히 이 또 다른 미군정이 들어와 있고 또 친일파들이 다시 등용되고 이런 상황이 되니까 상당히 거기에 대한 붕괴를 많이 하셨던 거죠. 그래서 일단 친일 청산부터 하고 그 임시정부를 통해서 우리의 자율적인 정부를 만들자라고 하는 것이 큰 그분들의 그 당시 꿈이었습니다. 우리의 정부가 우리나라로 돌아오는 것조차 어려웠던 현실. 임정 요인들은 해방 후 반년 가까이 지나서야 귀국할 수 있었습니다. 중국에서 돌아온 임시정부의 주석 김구는 경교장에 머물렀습니다. 그토록 염원했던 해방은 이뤄졌지만 그것이 스스로 이룬 게 아니었기에 자주 대한민국을 실현할 수는 없는 상황. 그는 진정한 독립을 위해 또 한 번 치열하게 고민했습니다. 그리고 한 사람에게 도움을 청하게 됩니다. 미국과 소련이 한반도를 갖다가 이렇게 하고 있는 판에 우리 혁명 세력을 어떻게 결집시키겠느냐 하는 얘기를 할 적에 유해 보호한 활동을 통해서만 해서 비로소 우리 의지를 민족 의지를 결집시킬 자주 독립의 의지를 결집시킬 수 있다고 하는데 막 무건의 합의가 되죠. 독립을 위해 기꺼이 한 몸을 바쳤던 애국지사들. 하지만 그들의 육신은 죽어서까지도 조국으로 돌아오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김구와 아나키스트 독립운동가들은 그들을 데려오기로 결심했습니다. 일제 관료를 향해 당당히 폭탄을 던졌던 한인 애국단의 이봉창과 윤봉길. 그리고 또 다른 주인공은 아나키스트 독립운동가 백정기였습니다. 백정기와 윤봉길, 같은 시대 활동했던 두 사람 사이엔 기구한 사연이 숨겨져 있습니다. 상해 침공과 천황의 생일을 축하하기 위해 일본 고관들이 기념식을 열었던 1932년 4월 29일 홍구공원. 이날 한 청년이 이들을 향해 폭탄을 던졌습니다. 윤봉길 의거라 불리는 이 사건. 같은 날 같은 의거를 준비하고 있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로 항일 아나키스트 단체 남아 한인 청년연맹. 거사를 실행할 인물은 백정기였습니다. 그날 그들도 홍구공원 앞에서 때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기념식 입장권을 구해오기로 했던 왕하초는 현장에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결국 백정기의 의거는 수포로 돌아갔습니다. 윤봉길 의거 직후에 그 정화엠에게 전화를 해준 사람이 일본 기자였어요. 그 일본 기자가 윤봉길 의거 소식을 정화암에게 알려준 것은 바로 정화암이 이끌고 있었던 남한인 청년연맹의 의거로 알았기 때문인 거죠. 한편 남한인 청년연맹으로서는 경쟁 관계에 있었던 한인애국단에 이제 뒤처지게 되는 상당히 그 초조한 그러한 입장에 있을 수밖에 없게 된 거죠. 실패를 만회할 기회를 찾고 있었던 남화 한인 청년연맹. 얼마 후 이들은 한 정보를 입수합니다. 이 자리에 있었던 요리점 63정에서 주중 일본 대사 아리요시와 고관들이 연회를 연다는 것이었습니다. 이들은 다음 거사의 장소를 이곳으로 정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실행자를 논의했습니다. 연맹원들은 너나 할 것 없이 자원했습니다. 거사를 치르고 깨끗하게 죽어 핏값을 하겠습니다. 어차피 폐병으로 죽을 몸 제가 거행하겠습니다. 결국 제비 뽑기로 결정된 거사의 실행자. 백정기와 원심창 그리고 이강훈 세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들의 계획은 결국 실패로 돌아갔습니다. 밀정을 통해 보고받은 일경이 동선부터 사용할 무기까지 미리 알고 있었던 겁니다. 일본 제국주의자들이 중국 국민당 고관들을 매수해서 중국을 침략하고자 하는 그 흉계가 만천하에 이제 공개가 됨으로써 중국인들에게 일본 제국주의자들의 흉계를 폭로하는 그런 계기가 되었을 뿐만 아니라 이 소식이 국내에 전해지면서 일제의 직접적인 탄압에 신음하고 있었던 우리 한민족에게도 자주독립에 대한 새로운 희망의 단서를 심어주었다는 점에서 그 의미는 대단히 크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사건으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백정기는 결국 옥에서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백정기와 함께 63정 의거를 준비했던 이강훈 그리고 박열은 직접 손으로 그들의 유해를 거뒀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하늘도 슬픈 비를 절규하듯 쏟아내던 날, 그들이 조국의 품으로 돌아왔습니다. 이날을 위해 열심히 달렸고 함께 눈물을 흘렸던 한 청춘. 그 활동을 실제 효창원에 증하는 거라든지 묘지를 어디로 할 것이냐 하는 문제를 하는 거라든지 의전을 어떻게 할 거라든지 이런 거 짠 것은 무명회가 했어요. 그때 나도 어린 적이지만 심부름은 하고 다녔죠. 그 심부름도 하고 다니면서 열심도 하고 또 그 운동의 의미를 선전하고 다녔어. 남대문 시장이다 뭐 이런데 쫓아다니면서 이런 3.14 봉장 운동이 이러한 우리 독립운동에 제일 먼저 해야 할 일이다 이라고 외치고 다녔기도 했던 거죠. 그들은 효창공원에서 영원한 안식을 취하게 됐습니다. 살아오지 못했다는 슬픔과 돌아왔다는 기쁨이 뒤섞였던 유해봉환. 이 일은 사상을 넘어선 모든 독립운동가들의 한이었고 사명이었습니다. 식민지 극복하고 새로운 나라를 건설하는 데 있어서 온몸을 바쳐서 희생하신 분들을 추모하고 제대로 모시자라고 하는 뜻으로 상징적으로 3.23를 모셨습니다마는 그런 점이 국민 통합에 굉장히 큰 역할을 했고, 두 사람과 함께 몸을 놓인 백정기, 아나키스트 백정기를 세상은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기억하고 있을까요?
그 이름을 낯설지 않게 여기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원영 씨의 집안 곳곳엔 백정기의 마지막을 함께했던 동지들의 모습이 남아 있습니다. 이거는 이게 그 백정기 선생, 예. 백정기 선생님 그 추도회 때 여기가 아버지 하유 돌아가시고 아마 얼마 있다 이게 추도회 때 찍으신 사진. 그녀의 아버지는 남어한인 청년연맹으로 활동했던 아나키스트 독립운동가 이종봉. 하지만 해방 얼마 후 그는 어린 딸만 남겨놓은 채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녀에게 또 다른 부모가 되어준 건 독립운동가 이정규. 그의 손에서 자라며 들었던 할아버지의 한마디를 아직도 기억하고 있습니다. 내가 이 나라의 지식인으로서 이 나라의 주인인데 누구한테 뭐 그거 칭찬을 받고 이러려고 한 것도 아니고 독립운동을 뭐 상 받거나 이러기 위해서 한 건 아니다. 민족의 꽃 같은 앞날을 위해 헌신했던 청춘들. 이원영 씨는 그 청춘 중 하나였던 자신의 아버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시간 앞에 차차 흐려졌던 그 이름 석자를 세상으로 꺼내는 겁니다. 실제로는 저희 아버지뿐만 아니라 더 많이 활동을 이제 중국에서 아나키즘 운동도 하시고 독립운동도 하셨는데 조명되지 않고 그냥 쓰러져 가신 많은 그 동지분들이 참 많으시거든요. 그래서 그분들도 조명이 되고 그랬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그래도 지금이라도 하는 게 낫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하고 있는 겁니다. 한 사람을 평생 꿈꾸게 해준 이름 아나키스트. 이젠 마지막이란 수식어로 담는 그 이름. 세월이 가니까 많이 다들 가셨죠. 내가 누가 너 아나키스트냐? 그러면 아니라고 반대할 생각은 없어. 감히 그걸 감당할 만한 힘이 할 수 있다고 봐야 하느냐 생각하느냐 하는 데에서는 그 머리를 다시 조아려야 반성해 봐야 되겠지만 그러나 아나키스트지 한다면 뭐 반대할 생각은 없어요. 그분들의 생각을 그래도 내가 한 모퉁이라도 알고서 발전시켜 보려고 했다는 거 그것이 참 나에게 끔찍하고 고마웠고 감히 거기에 머리를 숙였던 거죠. 진정한 자유를 위해 누구보다 치열하게 살았던 그들. 결코 지워져서는 안 될 그 이름은 아나키스트입니다. 아나키스트 독립운동가들의 모든 데이터베이스가 없다고 보는 게 낫죠. 600분 이상이 남는데 그분들이 거의 다 주목을 못 받고 알려지지도 않고 거의 아무도 모르고 있어요. 아나키스트들의 그 독립운동을 했을 당시의 그 생각, 그들의 행적 이런 것들을 긍정적으로 보고 이런 방송이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